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정기동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국회의원 김혜지, 국회의원 이종성 세 분께서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주관하는 포럼입니다. 본 포럼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의 수건사업인 안마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안마 서비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통해 안마사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요양보호가 필요한 수요자분들에게는 검증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원활한 포럼 진행을 위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마이크를 음소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발제와 토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 채팅 메뉴를 통해 저에게 질문하실 대상과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또한 본 포럼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안마사협회장 이옥형입니다. 오늘 안마사 제도 발전의 출발점이 될 본 포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민석 의원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포럼의 준비 단계부터 노력해 주시고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대구대 나훈한 교수님과 포럼 연구 주제인 노인 장기 요양 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도입을 연구해 주시고 발제까지 해주시는 문경대 남정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임해 주실 장애인 고용공단 부산본부 이효성 본부장님, 국립서울맹학교 양회성 선생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혜성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안마사협회 중앙회장으로 본 포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마사 제도가 우리와 함께한 세월은 고난과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본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100년이 넘은 안마사 제도의 역사와 창립 50주년의 역사를 정리한 안마업 100년, 대한협 50년사를 발간하여 우리가 걸어온 지난 50년의 시간이 안마사 제도의 험난한 성장통의 시기였다면, 앞으로 다가올 50년의 시간은 안마사들이 진정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수많은 토의와 의견을 나눈 결과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에 고도로 발달된 촉각과 감각을 지닌 우리 안마사들이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습득한 안마가 어르신과 상생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요양보험 제도의 제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라 확신합니다. 현재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며 노인 인구에 대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젊음을 바치신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와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과 신체적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안마 서비스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본 제도는 어르신에게는 건강을, 안마사에게는 안정된 직업을, 국가는 효과적인 재정 사용의 순기능을 가진 대단히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포럼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합한 제도임이 널리 공론화되길 기원하며 오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해 주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혜지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온라인 비대면 토론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특히 오늘의 주인공이신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께도 환영과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직업 선택의 폭은 아직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안마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이 점을 국가에서 인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접수됐을 때만 단속이 진행되고 안마 행위 현장이 포착돼야 적발이 가능하다는 행정적 한계로 불법 업소들이 성행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 안마업이 사실상 철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포럼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과 직업 재활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에서 논의될 여러 내용과 현장 의견을 경청하여 실질적 대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시각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당사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바로 발제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경대학교 재활상담복지과 남정희 교수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일본의 개호보험 제도를 중심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남정희 교수님. 예,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살짝만 테스트 한번 해보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도입에 대한 연구를 맡게 된 문경대 재활상담 복지과의 남정희 교수입니다. 저는 일본의 개호보험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도입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알아보고 그 밖에 국내 시각장애인의 취업과 안마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안마 서비스 급여 도입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 목적은 사회 통합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가 직업 재활인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접근과 활동 제한으로 직업적으로 중증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직종 개발도 최근에 급속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시각장애인의 촉각적 특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안마 서비스가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안마에 대한 역사는 1913년 조선 총독부 재생원에서 안마사를 양성하기 시작해서 73년에 보건사회부에서 간호사 및 안마사에 대한 규칙으로서 비맹인 제외 규정을 만들었고요. 2006년도에는 의료법을 개정해서 안마업이 시각장애인의 유보 직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한 4,600명 정도 시각장애인이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서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법 무자격 안마 업체의 난무와 일부 대패 운영 등에 의한 부정적 시선으로 안마 고용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안마사, 시각장애인의 취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안마 서비스 급여를 도입하는 걸 검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일본을 해제했으면 좋겠어요. 분석 대상으로 이렇게 삼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 요양 서비스 주요 인력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활용하고 있고 또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가 유사점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2000년부터 도입하여 풍부한 노하우 경험이 축적돼서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서 일본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 같이 국내 시각장애인의 고용과 안마의 실태를 살펴보고 일본의 개호보험을 검토한 후에 안마 서비스 급여 도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적으로 두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국의 시각장애인의 취업과 안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취업 관련해서 15세 이상 인구는 한 25만 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11만 명이고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경활 인구는 14만 명으로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은 한 42.3%를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 임금 근로자 중에 정규직은 한 35%고 대부분이 67%가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포에는 단순 노무 업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고용이 불안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마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업은 의료법 82조와 8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82조에는 안마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경우나 중학교 졸업 이후 안마 수련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수료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죠. 그리고 88조에는 처벌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에는 안마사의 자격에 비맹인 제외 규정을 두고 있고요. 안마업은 유보 직종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마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도에 5,385명,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6,300으로 해서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9년도에 1,507명 정도가 이렇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개인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숫자로는 1,530여 개 정도가 되고요. 안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4,640명으로서 소지자에 비하면 한 42%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 종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불법 무자격 마사지와 그리고 피부 미용을 표방한 마사지 행위 등 유사 안마업이 증가로 우리 시각장애인의 고용을 위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안마업의 위기와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였죠. 대한마사지협회에서 1973년도 간호사 및 안마에 대한 규칙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2006년도 헌법재판소는 비맹인 제외 규정을 규정한 안마사 규칙은 위헌이다라고 결정한 바가 있고요. 이러한 위헌 결정은 시각장애인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법적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헌 결정이 나온 그해 2006년 8월에 국회에서 안마업은 비맹인 제외 규정을 규정한 의료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사회 여론들이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의료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의료법 개정과 현재 또 이 연이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사 안마단체로부터 헌법소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안마 서비스 관련해서 현행 복지제도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구체적으로는 노인 질환자에게 안마 서비스에 따른 경비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주 대상은 중위소득의 140% 이하와 기초연금 수급자, 그리고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등 60세 이하인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또는 노인 돌봄 바우처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략적으로 급여를 살펴보면 안마 서비스를 하고요. 월 4회 이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1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한 4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평가 사례가 많지 않아서 충북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이용자가 13년부터 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도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충북 지역 같은 경우 안마사 고용 창출 효과가 한 16%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포괄 보조 방식으로 다른 사업들과 묶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만 확대되면 다른 사업이 이렇게 축소될 수 있어서 제도적으로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서비스 기관의 지역 편중 현상과 이로 인해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품질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서비스 질이 하락되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 제도로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는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서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의 어르신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인데요.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고요. 1인당 5명에게 한 30분 정도 서비스를 해주고 월 보수는 대략 115만 원 정도가 되고 1인당 기간 운영비는 1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또한 참여자가 소폭이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역시 이 사업 역시 한계점이 분명한데요.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 시급보다 낮은 인건비를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어떤 이동의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차량 운영비 등이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 운영비 그리고 국고 보조금의 80%, 지방 보조금의 20%로 운영되는 본사업은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 부족으로 해서 확대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마업이 향후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주변 환경을 보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관리와 예방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특히 고령화 및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의 삶의 질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11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보험에서 인정자가 한 87만 명이 되고 이 중에 경증 환자가 대다수인 84%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들이 중증화됐을 때 상당히 의료비 지출이나 재정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매 따라 이들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는 안마 시술 내지는 안마 서비스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0년도 4월부터 도입해서 21년째 역사를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처럼 사회 보험 방식으로 보험료를 내는 보험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의 도입 배경에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요개호 요양이죠.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가족의 개호 기능이 저하되고 또 가족의 부담이 증가되어서 이러한 가족 부담의 경감과 요양에 따른 불안 해소로 인해서 안정적 수발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노인 기존의 복지제도와 의료제도를 재편해서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이용자 중심의 제도를 구축하고 또 적절한 개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호 지원 서비스,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전달 체계와 재정을 살펴보면 보험자는 우리의 시군구에 해당되는 시정촌이고요. 재원은 세금 50%와 보험료 50%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40세 이상 전 국민을 하고 있는데 1호와 2호 피보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호는 우리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되고요. 2호는 40에서 64세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해당됩니다. 급여는 요개호자, 요개호 상태에 있는 자를 요개호자라고 하고요. 요개호 상태가 우려될 사람, 경증장애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경증인 사람이 요지원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급여는 우리와 달리 한 3가지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호급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요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호 예방급여, 그 다음에 시정촌에서 하고 있는 특별급여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다음 표를 보여주면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다른 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왼편이 일본의 개호보험의 급여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편의상 보라색으로 색칠한 면이나 글자가 한국의
장기요양에서 없는 급여라고 하실 수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거택 서비스는 우리나라 재가급여에 해당되는데 이 중에 방문 개요,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있으나 방문 재활은 없고요. 거택 요양 관리 지도도 일본엔 별도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소 서비스는 우리의 주야간 보호에 해당되는데 이 역시 통소 재활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일본은 개호 예방급여 서비스라는 것을 두고 있다라는 게 주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 밀착형 개호 보험 서비스 급여도 이렇게 개호 급여와 예방 급여에서 각각 있다라는 게 주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호보험의 특징은 급여가 세 가지이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지역 밀착형 급여, 그리고 거택요양 관리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의사나 약사 등이 개호자의 가정을 방문해서 요양 관리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 없는 방문 재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는 재가와 개호 예방급여에 둘 다 있고 의사 지시로 물리치료사 등 가정을 방문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 야간 보호에 해당되는 통소 서비스에서도 방문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개호 예방 서비스와 지역 밀착형 서비스 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도에 개호보험을 개혁으로 도입하게 됐는데요. 일본의 같은 경우 경증 요양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상당히 확대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개호자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기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개호 예방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기존의 등급에서 요 지원자, 우려될 수 있는 사람을 1, 2등급으로 새롭게 신설해서 기능 예방 차원의 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촌의 예방급여 사업에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재정을 이렇게 투입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21년이 흘른 개호보험의 이용자의 현황을 보면요. 피오 보험자들도 2000년부터 18년까지 1.6배 정도 증가하였고, 그리고 보험의 그 요개호자로 인정되는 사람들도 한 3배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급여, 시설급여, 지역 밀착형 급여에서도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이렇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일본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개호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주요 인력. 이 과정에서 안마사가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개호 지원 전문인과 기능 훈련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본의 개호보험의 인력 중에는 의사, 간호사, 그 다음에 개호 직원에는 홈헬퍼라는 요양보호사와 그리고 개호복지사, 별도로 개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죠. 그 밖에 개호 지원 전문인이 있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기능훈련은 생활상담원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것처럼 개호 지원 전문인과 기능훈련은 지도원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호 지원 전문인은 케어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케어 매니저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락해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케어 매니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서 개호 지원 전문인 케어 매니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케어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이 중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안마 지압사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5년 이상 한 900일 정도 실무 경험을 가졌을 때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350엔이니까 우리 돈으로 보면은 한 350만 원 정도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처럼
안마사가 케어 매니저가 될 때 우선 이용자의 심신 안정과 기능 회복을 위한 안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또 케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마사가 관여할 수 있어서 장애인 인식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케어 매니저는 일본 같은 경우 안마사의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능훈련 지도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개호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직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입소된 노인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악화된 기능을 예방하고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 있죠. 이들은 개호 노인 복지 시설에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기능훈련 지도원의 자격을 보면은 이 역시 간호사, 중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 청각사, 그 다음에 안마, 마사지, 지압사, 이렇게, 그 다음 친구사, 유도 정복사, 이렇게 한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격을 1개만 갖고 있으면은 기능훈련사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 월급은 36만 4천 엔이죠. 그렇고 시각장애인 중에 기능훈련 지도원으로 종사하는 비율은 한 5.2%인데, 전문 직종 18개 직종 중에 한 5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훈련 지도원들은 개호보험에 따라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부분 상용 근로자로 안정된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 앞서 봤던 것처럼 케어 노인 연령이 증가하고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예방 재활 시스템이 필요했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기능훈련 지도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금 특징적인 것은 2018년도에 침구사에게 침구사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을 주게 됩니다. 기능훈련 지도원에 대한 자격을요. 이런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일자리가 상당히 이렇게 위축되어서 반발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침구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비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시설 입장에 봤을 때는 행정 업무도 병행할 수 있어서 이들을 더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능 훈련 지도원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노인들의 기능 향상과 더불어 시각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을 달성하려면 기능훈련 지도원에 대한 자격 규정을 앞서 일본처럼 7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제한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안마 서비스 도입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방 요양 차원에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자. 일본 같은 경우에 앞서 봤던 것처럼 요양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활이나 예방 서비스를 이렇게 구축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죠. 국내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이러한 재활급여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경증 요양자가 중증화될 경우 재정 부담이 상당히 우려될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85만 명으로 전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경증 등급을 받은 사람이 한 84%. 이들이 중증화되는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재활 서비스 급여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과정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방문 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장 23조의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중에 지금 현행 한 몇 가지입니까? 하나, 한 6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신설하자라는 겁니다. 아예 방문 재활 서비스라고 해서 장기요양요원이 한의사의 지시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 능력과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이라고 이렇게 신설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은 가장 제가 봤을 때 시각장애인에게 현실적인 어떤 정책적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방문 재활 서비스는
도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 재정적 이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 인력을 누구로 할 것인가 등등을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런 재정 부담도 적고 또 요양의 효과가 있는 현행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보면 다에 보면 방문 간호가 있습니다. 방문 간호. 방문 간호에 안마 급여를 도입하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방문 간호가 불만족 급여에서 굉장히 불만족 사항이 높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방문 간호의 급여와 특히 이용 시간에 불만족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이처럼 방문 간호에 대해서 좀 다양화를 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방문 간호에 안마 급여를 도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앞서 봤던 것처럼 10년간의 경험으로 충분한 노하우가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이고 또 노인의 신체적 기능 회복에 검증된 사업이라서 의료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가 있고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까지 안마 대상자로 확대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고용 창출도 상당히 기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급여 종류의 재가급여가 있고 다의 방문 간호에 장기요양인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지시에 의해 따라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 구강위생, 여기에 안마 서비스를 신설해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법적인 개정을 해야 될 텐데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11조죠. 여기에 보면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엔 가는 간호사, 나는 간호조무사, 다는 치위생사, 라를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서 주야간보호 시설 급여에서 진행할 장기요양 요원들의 규정 또한 끝으로 사를 만들어서 의료법 제82조의 안마사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일본에서 봤던 것처럼 수급자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케어 매니지먼트라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케어 매니지먼트 이러한 제도가 없고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공단에서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죠.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욕구 반영이나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제시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돌봄 추진 과제로 케어 매니지먼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급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와 연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 의료, 복지, 상담 등의 다양한 실무 경험자에게 전문가들에게 이제 이 케어 매니지먼트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앞서 봤던 것처럼 안마 지압사에도 5년 실무 경험이 있을 때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안정적 정착과 더불어 재활 인력의 수급을 위해서는 기능훈련 지도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최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재활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요양기관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해 봤던 것처럼 경증자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잔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호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능 훈련 지도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복지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격 규정도 앞서 봤던 것처럼
안마사까지 포함해서 실무 경험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죠. 다만 일본의 안마사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들이 상당히 고용이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비장애인들하고 같은 경쟁을 했을 때 불리한 결과가 초래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 시사점으로 국내에는 안마사 규정에 대해서 비맹인 제외 규정이 있어서 일본에 비해서 안마사 기능 훈련 지도원에 대한 안마사 고용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할 거고요. 제도 도입 시기에 이러한 기능 훈련사 제도에 대한 자격 규정을 제한적으로 한다면 이 또한 시각장애인의 고용 시장 확대에 기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11조에 있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치, 그 다음에 기능훈련 지도원 이렇게 별도로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끝으로 요거는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하고 상관이 없지만은 기존의 장애인 프로그램 중에 안마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 15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될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개발, 보급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마 서비스를 도입해서 재활과 건강증진에 도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방문 안마 급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를 다양화해서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중에 최근에 고령 장애인이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재활 치료를 희망하는 자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활동 보조 인력으로 시각장애인이 참여한다라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 서비스 만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개호보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장기요양보험 안마급여 도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해 봤는데요.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요 개호자 증가, 그리고 가족 부담의 가중으로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꾸준히 개호자의 증가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서 수차례 이렇게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개혁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재활 서비스, 예방급여, 지역 밀착력 급여 등 중증화 속도를 이렇게 늦추려는 예방 노력을 했고, 이를 위해서 개호 인력을 다양한 개호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 기능훈련 지도원 등 다양한 보건 의료 전문 인력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되고 요양 인정자가 증가돼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에 따라 요양 전문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화에 도래될 요양 노인의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양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는 재활 서비스, 케어 매니저, 기능 훈련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사회연대와 더불어 상생 차원에서 우리 취약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하게 된 전 남정이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남정희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문 발표는 서울명학교 양혜선 교사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호성 부산본부장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임혜선 과장님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은환 교수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환 교수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그 포럼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노인 장기 요양, 이 안마 서비스가 과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취지, 즉 노후의 건강 증진이나 생활 안정을 통해서 이 노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이 삶의 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노인 요양보험 정책의 취지에 과연 부합한 것인지를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 오늘 우리 발제를 해주신 우리 남정희 교수님의 발제 내용처럼 우리는 시각장애인의 노동시장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위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안에 안마직을 우리가 어떻게 신설해서 접근할 것이냐, 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같이 아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에서 사실 장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34조가 유일합니다. 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규정을 하면서 장애를 명시하고 있는데, 사실 노동 문제는 헌법 제32조와 3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조항에서 여성이나 청소년 그리고 국가보호 대상자들에게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적극적 우대 조치, 즉 우리 헌법은 평등권도 규정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규정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온 이 노동시장의 계층에게는 특혜적 조치를 통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평등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소위 긍정적 차별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나라의 판례도 있고 또 서구 사회에 많은 판례들이 있어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우대 정책의 가장 우선 대상 장애는 사실 시각장애였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모든 이런 정책들이 가장 먼저 소위 고려 대상이 시각장애인데, 우리는 이 안마사가 계속적으로 이 헌법소원 걸리는 이유가 헌법 제34조가 문제가 아니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 32조, 33조의 노동기본권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장애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헌법소원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아마 고민해 보면 오늘의 우리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처음에 설계할 때도 발제제에 대한 토론을 이 두 가지 관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담당 과장님이 토론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또 하나의 토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또 시각장애인 당사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각장애 교육이 시작되면서 이 안마를 교육 과정으로 편성해서 시작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명학교 시각장애인 당사자 교사인 우리 양희성 교사 뭐 이렇게 3자적 관점에서 우리 발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면 뭔가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에서 이렇게 포럼의 토론자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토론을 들어보고 우리가 또 이 포럼에 듣고 있는 여러 우리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보완해서 오늘 포럼의 전체적인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토론은 가급적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지금 듣고 있는 다른 우리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우리 서울명학교 시각장애 당사자이면서도 서울명학교 교사로 있는 우리 양희성 선생님의 토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선생님, 예,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앞에 남 교수님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장이신 나 교수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미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당사자이고요.
그 학교 현장에서 안마사를 양성하는 업무를 35년 넘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그 미래에 대한 좌절감, 또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교사의 입장에서 오늘 이제 제가 맡은 토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부분의 내용이 앞에 그 발제하신 남 교수님의 내용과 많이 그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양성하는 교사 입장에서 진로를 걱정하는 그런 입장에서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현대의 의학의 발달에 따라서 점차 그 사망률이 감소되고 또 결혼율이 감소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사회 변화에 따른 출생률 저하 등으로 인해서 인구 구조의 노령화 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고령화 사회를 초래함에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1970년에 이미 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약 전체 인구 대비 7%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30년 뒤인 2000년에 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4%가 넘는 것을 고령 국가라고 하는데 일본은 24년이 걸려서 1994년에 도달한 반면 우리나라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서 6년 후인 2006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국가로 진입하는 데에는 일본은 14년 뒤인 2008년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20년의 격차를 두고 2026년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노인이 사용하는 전체 의료비의 50%, 전체 인구 의료비에 노인이 사용하는 의료비가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은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 노인 비율이 35.9% 그리고 일본은 40.1%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노인 대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노인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관심사가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후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 준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노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한 2008년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어서 현재 시행된 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가 2014년 기준으로 38만 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노인의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안마 시술의 필요성이 여실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 마사지를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고요. 이미 발표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본에서도 개호보험의 6개 직종 중에 안마를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안마사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근래 와서 노인 건강관리의 최대 목표는 단지 질병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주로 노인들의 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장수한다고 해서 무병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근골격계통이나 순환계통과 같은 질병 그리고 치매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서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에 있어서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이제 안마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근골격계통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자각 증상들은 우리 안마에 있어서 절대적인 금기증입니다. 이분들에게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이런 것을 해주면은 상당히 효과적인데 실제로는 안마 서비스 보급이 미흡하고 또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서 매우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마가 건강보험 제도에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노인 환자들은 안마를 치료 효과의 한 시술 행위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회복에 위안적인 그러한 수준의 안마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건강 관리를 담당한다는 관점에서 안마 시술 기관의 역할은 가정의학적 그리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매우 높이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마사는 질병에 대한 그 케어뿐만 아니라 노인 대상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상담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마는 그 일반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노인의 고령화와 노인 질환이 수반해서 특별히 와상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와상 환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마사가 직접 방문을 통해서 재택 케어, 즉 방문 안마 서비스 제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완치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켜 주어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치매성 노인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마사도 예방적 측면에서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마사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편입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미 그 남 교수님께서 2009년 이후 그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안마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노인성 질환의 예방 그리고 건강 증진,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된 안마 바우처 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3년도 보건복지부 지정제 사업에서 이제 등록제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안마 바우처 제도는 전국 근골격계통 그리고 신경계통, 순환계통 환자의 질환자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노인, 지체장애인, 뇌병변 등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안마 마사지 지압에 그리고 기타 자극요법 등의 시술을 월 4회 그리고 최대 1회 재판정에 한해서 24개월까지 기관 방문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82조 그리고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 기준에 의한 전국의 안마 바우처 제공 기관 수는 약 782개소가 되겠고요. 제공 인력은 1,524명, 그리고 안마 바우처 이용자 수는 33,30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아까 남 교수님 발표하신 대로 87만 6,574명, 약 87만 명인데 이 중에 중경증 3 내지 5등급 인정자가 84.9%입니다. 84.9%.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안마바우처 이용자가 아까 3만 3천 명 정도가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 수의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안마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인력이 0.04%, 즉 100명 중에 4명밖에는 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중증 환자로 가는 것을 우리 안마 서비스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 부담, 의료비 재정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안마 교육을 받은 우리 시각장애인의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편입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 전국 안마 바우처 현황 자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정보개발원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제공 인력수 1,5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 시각장애인 전체 25만 2,564명 대비 0.006%, 1,000명 중에 6명의 시각장애인만이 이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2019년 안마사 자격 소지자 약 자료에는 8,90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다고 했을 때 이 자격 소지자 중에 1,524명이라 하면 약 0.17%, 즉 100명 중에 17명만이 이 안마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통해서 볼 때 이 복지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도 시각장애인은 극히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발제자가 이미 지적한 바대로 안마 바우처의 고용 불안정 해소, 그리고 낮은 취업률 개선, 그리고 안마 서비스 대상자의 확대 차원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안마 서비스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그 안마 바우처 사업 외에 동년 2009년부터 또 경로당 파견 안마 사업이 지역자치 특화 사업으로 안마사협회 위탁 사업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제1권역과 제4권역에 소재한 노인복지기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을 섭외해서 동기관 이용 어르신 중에서 근골격계통, 순환계통 등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안마 시술을 행해주고 있는데 하루에 5일간 1일 최소 5시간 기준 안마사 1인당 5 내지 7명에게 시술을 행하고 있고요. 1회 시술 시간은 25 내지 30분 시술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남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보수가 주 5일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15만 6,010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각장애인, 중증 시각장애인 미취업자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 노인 계층에게 건강관리라든지 안마 수요층 확대를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마사의 인건비, 그리고 안마 1인당 4대 보험료를 충당하기에 급급한 낮은 사업 운영비,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대변 서비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안마사들은 생계에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 그리고 지자체별로 낮은 예산 지원과 그리고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은 근본적인 생계 곤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안마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차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도 소외되었었고요.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불법 마사지사들의 무한 경쟁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 그 영상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시니어 안마 시술. 네, 이러한 그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안마사협회 연구분과위원회에서 고령화 사회의 시니어, 즉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안전한 안마를 제공하기 위해서 92가지의 안마 시술 매뉴얼을 이미 문서나 동영상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한 자료를 우리 안마사 회원 약 1000여 명에게 보수 교육을 통해서 이미 기술을 전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니어 안마 시술식의 효능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한 서너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노인들이 겪고 있는 근골격계통의 안마의 그 시술을 행하게 되면 그 굳어있는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관절의 변형을 노인들에게 많은 관절의 변형을 개선시켜 줄 수 있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운동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혈액순환 문제, 이것을 안마를 통해서 개선시켜 줌으로써 노인들의 그 면역력 저항력을 길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경계통에 대해서 안마 시술을 행하게 되면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들, 통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 치매증 환자의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을 통증 해소라든지 또 면역력 증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을 해 줌으로써 노인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정서불안 이러한 것들까지도 부수적으로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러한 그 효능을 가진 그 안마 서비스가 이미 안마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또 경로당 파견 사업을 통해서 이미 경험적으로는 충분히 효과가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마사 협회에서 개발한 이러한 그 시니어 안마 시술식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기술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한 경쟁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그러한 그 안마사들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노인 고령화 시대 그 시각장애인 안마업의 유망 직종에도 많은 기여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실버타운 내에 안마 시술실을 설치 운영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취업률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내 취업, 그리고 자택 안마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에게 적합한 안마 시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양생님 좀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각장애인 안마 사업의 성공적인 그러한 거를 통해서 우리 이제 기술 개발 과정 중에 일본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개발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남 교수님께서 비교를 한국 실정과 비교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65세 이상 초고령화 시대에 일본이 돌입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큰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그 쭈꾸바 시내의 그 노인 요양 시설에서는 의사의 진단 아래 안마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 안마사에게도 그 노인들을 케어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든지 간호사 등과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의료비 그 수가
또 우리나라 아까 들으셨다시피 우리나라 100만 원 수준인데 반해서 일본은 3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요양원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2009년 10월 16일에 국민권익옹호위원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존권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사의 고용 확대 방안에 시각장애인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23조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에다가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과 함께 그 인력 기준에 안마사를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도 안마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를 한 바가 있었으나 아직도 이 법에 대한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미 남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바와 같이 노인 장기요양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의 재가 급여 중에 방문간호의 안마 서비스 조항을 신설을 통해서 방문재활 서비스에 안마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요. 동법 시행령 제11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또 의료법 제82조 그래야만 안마 무자격자들의 침입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마사를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저를 포함한 모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강력한 요구를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바로 다음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마업의 시각장애인의 노동기본권적 차원에서의 어떤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고용공단의 이효성 본부장님 가급적 15분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 이효성 본부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이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는 의무고용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각장애인의 주된 직업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913년도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제 국가 개입이 시작되면서 이제 함께 안마업과 함께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장애인 직업에 대한 법령의 변화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은 99년도 이전에는 이제 당사자 지원 중심으로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0년도부터 2009년 정도까지는 이제 사업주 지원 강화 쪽으로 조금 이제 축을 옮겨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증 중심 서비스로 확충되고 또 최근에는 뉴 포스트 코로나 시대랑 4차 산업을 대비해서 계속 장애인 고용의 그런 패러다임이 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안마업은 상당히 중요한 또 축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시각장애인 직무 개발의 일환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안마사 직무를 기반으로 산업 현장에 근로자로 진출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함께 시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조금 살펴보시면 1996년도에 이제 일본 연수 계기로 관심을 유발이 되었고 의무고용제도가 시작됐지만 어떤 회사에서 장애인 고용 부분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제 보러 갔더니
그 헬스키퍼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9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울산 안마사협회와 경남지사의 협력으로 헬스키퍼를 울산백화점에 처음 배치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배치만 했을 뿐 그 뒤로는 어떤 직업적인 연결이 많이 쉽지는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사장됐다시피 했었고 이제 2004년 성매매 금지법 뭐 2005년도 사회적 일자리 제도 도입, 뭐 2006년도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안마업을 또 직업으로 직업 노동 현장에 넣는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 양천구 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노인 대상 헬스키퍼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응이 좋아서 이제 2006년도에는 또 하상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연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한 안마사 파견 및 간접 고용 모델 창출 사업도 진행을 하고 거기에 또 여세를 몰아서 2007년도에는 대기업 직접 고용 6명이 그 MPC라는 회사에 이렇게 헬스키퍼 직무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을 시범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했고 2008년도에는 이제 자해서용 표준 사업장이라는 간접 고용 모델에 이제 헬스키퍼 고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지금 노동 현장에서 안마사 여러분께서 헬스키퍼로 이제 일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한 안마 서비스 위축 및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제 계속 본부랑 안마사협회랑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위축되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헬스키퍼들도 이제 그 회사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관계로 많이 위축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한다는 그런 공감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이제 안마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10,000명 정도가 존재하고 있고 4,6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전체 시각장애인에 있어서 이제 일에 얼마나 종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돼서 진행하고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 장애 유형별,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1.4%가 이제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장애인 61.3%보다는 낮고 장애인 중에서는 지체장애인 42.5% 다음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노동시장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 비율은 뭐 50% 미만이니까 많이 미약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제 고용률을 보면은 전체 장애인 중에서 이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제 고용률이 높아요. 이 기저에는 어떤 유보고용 직종인 안마업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연대기별로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2013년에 39.3이었다면 2018년에 이제 41.4로 점차 보조공학도 발달되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의 일자리의 진출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뭐 생애주기별로 보면 뭐 그 29세 이하는 이제 고용률이 39.7%였다가 30에서 49세의 경우에는 그 시각장애인이 69.9%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50에서 64세 연령대에는 55.6%로 내려오고 65세 이상에는 25.0% 이렇게 해서 완만한 어떠한 그런 이제 곡선을 이루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은 그 취업 시간에 있어서도 그 주요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 등을 이 가장 이제 고용이 많이 되는 유형들인데 40.2시간을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단순 노무 종사 비율은 24.6%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 비율 43.8%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58.6%,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이 182.7만 원으로 지금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좀 높기는 한데, 전체적인 그런 그 전 국민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이제 그 취업 지원 사항에 있어서는 그 취업 알선이라든지 그 뭐 구직 정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고용유지 지원 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시각장애인의 경우 가장 높은 것이 근무 환경, 장애인 편의 시설이라든지 작업 환경 등 개선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근무 시간 및 직무 조정 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작업 지도원 배치라든지 그 근로 지원인의 도움이라든지 보조 공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살펴보았을 때 그 생애 주기에 걸쳐서 장애인 분들이 취업 진입과 고용 유지에 있어서 다양한 요구 사안이 이제 파악이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네, 더 넘기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2020년도에 이렇게 장애 유형별 연구를 해봤을 때 학령기 때 다른 유형과는 달리 공단과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많지 않고, 입직기 때 이제 직업능력 개발원을 찾는 경우, 고용 안정기 때 직업능력 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중장년기 때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의 그 장애 유형별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이 많이 진출하는 안마사 직종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가 강하다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도입함과 아울러서 그 안마 직종이 더욱더 선진화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노인 요양보험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기 위해서는 그 노인의 특성에 맞는 안마 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 방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협력과 그 다음에 이제 선진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토론을 열어주셨는데, 시각장애인의 강점 직무인 안마 서비스를 모티브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도입하는 등 직업 분야가 확대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안마 서비스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이 안마업 선진화를 위한 교육 훈련 체계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만일에 오늘의 그 연구 주제가 잘 진행이 돼서 법제화가 되고 안마 서비스가 도입됐을 경우에 방문 재활 서비스가 된다면 이제 공단에서 갖고 있는 근로지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반적으로 활용을 해서 요양보호 제도에 도입되는 근로지원인의 또 역할은 뭐고 안마사의 역할은 뭐다, 이것을 합쳤을 때 더 좋은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제도를 도입한다기보다는 그동안도 많은 경험을 쌓아오셨는데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도도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직접 창출된다면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근로지원인이라든지 보조공학 등 제반 노동시장 진입 및 고용 유지를 위한 공단의 서비스를 병행해서 시각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안마 헬스키퍼 사업에도 이제 같이 했었는데요. 그
안마 서비스는 이제 받으시면은 신체 기능 유지와 어떤 건강 증진에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서비스가 예방 쪽에는 없는데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그 서비스 포션으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국가 의료비 지출이 경감돼서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그 현재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공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IT 기술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안마 서비스에서 있어서도 뭐 그 안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뭐 음성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고객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서비스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결합이 된다면 그 안마 서비스 선진화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예, 본부장님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높낮이 안마 침대라든지 이렇게 안마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예, 다음 페이지요. 그 기업체 안마 서비스가 진출한 헬스키퍼 영역에 있어서도 그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부분의 효과는 매우 고무적인데 그 안마사에 대한 적정한 보수, 근로시간, 그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요구가 불일치하는 점들이 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요양보호제도 서비스에 있어서도 안마 서비스의 전문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또 그 서비스에 대한 근로시간, 근로조건, 보수 등 제반 조건들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연구개발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고 그 여러 주변 연구 조직이나 또 당사자들의 그 함께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각장애 안마업의 진입은 시각장애인의 노동기본권적 차원에서는 뭐 당연한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 취지가 있고 정책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포럼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의 이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 임혜성 과장님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 과정에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입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가 우선은 1차적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의 직업의 안전성이나 진로 확보를 위한 거는 부수적인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저희가 이제 현재 이 제도를 도입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메인은 아닐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저희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있어서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과연 이 제도가 저희 법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이제 노후의 건강증진이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그러니까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그러니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사회보험으로서 수용할 만큼의 아직은 효과성이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됐다? 더 좀 이렇게 그런 저희 고민이 있는 거고 사실은 아까 재활 서비스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장기요양보험 제도 내에 재활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활 서비스를 장기요양 보험 제도 내에 도입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방문형으로 이제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방문간호 말씀도 해주셨는데, 방문간호가 간호라는 이 어떻게 보면 직역의 영역이 굉장히 오래되고 이렇게 전문화를 갖추고 있고 표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 서비스는 앞에서도 이제 발제해 주신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새로운 아직 이제 안마 서비스라는 아직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떤 표준화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서비스가 가정에서 방문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급여를 저희가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이 방문 간호에서 내지는 방문 재활에서 이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넣는 거와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그러니까 유사 내지는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의학계라든지 의사 아닌 간호계 아니면 재활계 등의 이렇게 사회적인 그러니까 직역 간의 어떤 게 합의가 필요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공익들로 구성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그러니까 장기요양위원회를 통과해서 새로운 신규 급여 내지는 서비스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가 이제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또는 요즘에 지금 다양한 예방 사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내지는 이제 노인 예방 사업에 중점되고 있는 노인 맞돌 사업 등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같은 현재 예방 관련 사업이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업들에서 더 활발하게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근거들이 좀 쌓이고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조성이 된다면 이거는 이제 장기요양 보험 제도로서 하나의 급여로 내지는 신규 서비스로서 아마 처음부터 서비스 그러니까 급여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비스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건데 그런 어떤 이제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분위기가 성숙이 되면 그때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좀 아쉽게도 저희로서는 이거를 지금 당장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정책부서의 과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소위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한 이 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해관계 당사자 집단들과 사회적 합의는 제가 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시간적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토론한 내용 중에 이제 발제자하고 좀 발제자의 의견을 들을 부분은 아직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안마 서비스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 이런 사업을 해서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하는데 정책부서 입장에서는 아직 효과성이 소위 검증되지 않았다는 부분, 그다음에 방문 간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발제자의 소위 과장님의 토론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정희 교수님. 제가 이제 그 안마 급여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방문 간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문 재활 서비스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현재 방문 간호가 요양 인정자로부터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방문 간호의 하나의 영역으로 안마가 들어간다라면 상당히 방문 간호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마 서비스가 도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연구를 하기 전에는 안마에 대한 의료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미 앞서 이야기한 바에 따라 데이터는 비록 부족하지만은
보건복지부가 이제 주최를 해서 하고 있는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이렇게 진행되고 부작용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안마 도입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과장님한테 방문 간호의 안마급여 도입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의견을 한번 주셨는데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 간호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는 맞는데 방문 간호에 안마 서비스가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문 간호 자체도 그러니까 의사 소견서나 이런 의사 지도 감독의 그 역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방문간호 센터를 설치할 때 있어서의 어떤 자격 요건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상태에서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쉽지 않지만 방문간호 서비스에 안마 서비스를 넣는다고 해도 방문간호가 활성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방문간호 서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에서 방문간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문간호 서비스가 활성화가 된 이후에 거기에 이제 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안마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뭐 논의가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 상태에는 방문간호 서비스 자체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간호 서비스 내에 이 안마 서비스를 넣는 거에 대한 거는 또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전에 한번 이제 우리 김혜지 의원실에서 토론, 그러니까 간단한 면담을 해가지고 의원이 이제 간협분들하고 얘기할 때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간협이나 의협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직업 간에도 먼저 이렇게 소통을 좀 하셔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과장님 말씀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게 포럼의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의료 관계자 집단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우리 정책부서가 하려고 해도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책부서가 사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포럼이 처음이니까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마 서비스의 도입 효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안마업이 이미 우리 의료법에서 유사 의료 행위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법제화를 이미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처음에 그 디자인할 때 시각장애 학교에 안마를 정식 교육 과정으로 편성한 이유는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 자체가 이 개인의 건강 정진이나 신체 회복 뭐 이런 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도 들어오고 또 의료법의 유사 의료 행위로 규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있어서 안마 서비스의 도입 효과라는 것을 사실 제로하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시간이 제한돼서 우리 시각장애인 분께서 우리 과장님께 지금 그 채팅을 통해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안마 서비스 적용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복지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마 서비스 도입을 위하여 안마사 협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고 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계획할 생각은 없으신지? 라고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그 전제는 저희가 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장기요양 제도로 그러니까 편입을 하겠다, 신규 도입하겠다라는 어떤 정책 방향이 선 이후에 가능한 건데, 현재로서는 그 논의를 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저는 이제 실무 담당자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분들이 이제 방문 간호, 어쨌든 방문 서비스로 푼다고 하시면 이게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안마 서비스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이게 좀 잘 안 그려져서 이게 만약에 넣는다고 해도 방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슨 지휘관 센터라든지 거기에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로 오고 이제 수급자분들이 와서 받는 형태로 돼야지 처음부터 방문하는 형태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재활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재활 서비스의 필요성은 저희도 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사회적인 이제 여론도 이제 그거에 대한 게 통일이 되고 있지만 다만 이거를 방문으로 바로 풀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로서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러니까 안마 서비스가 장기요양 제도에서 지금 급여로서 도입이 돼야 되는지는 저희로서는 아직은 좀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설사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이걸 방문형으로 바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여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현재 말씀해 주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당장 여기서 제가 즉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뭐 제가 봐도 지금 당연히 과장님께서 여기서 즉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또 과장님이 여기서 뭐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분명히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여담으로 사실상 이 아까 계속해서 이 안마 서비스의 서비스 효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금 유럽에서 소위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사실상 유럽으로 가서 축구를 하면서 이게 몸 상태, 그러니까 소위 다쳤을 때 유럽의 재활학과 의사나 정형외과 의사가 뭐 여러 가지 처방을 하지만 이 전담 우리 시각장애인 친구하고 안마를 하시는 분이 소위 손흥민 선수에게 파견을 가서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우리 시각장애인 친구사와 안마사에 대한 신뢰가 높습니다. 뭐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효과성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수년간 많이 검증된 상황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해 관계자 당사자 집단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인데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 의료인 집단 특히 의사 집단 뭐 이런 집단들이 이 다른 집단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 소위 사회적 합의에 동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물리치료가 전 세계에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데 그 정도로 소위 의료인 집단이 다른 집단에 뭔가 이렇게 소위 합의를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마사 협회가 앞으로 이런 집단들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정책부서도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은 조금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좀 부연 말씀을 네. 드리면 뭐 기사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일요일 날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제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나 이런 게 결정이 됐는데 최근 고령화율이 워낙 급격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 상황 이런 게 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제가 이제 뭐 쉽게 어떻게 보면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시게 직역 간의 갈등을 말씀을 드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통과가 되려면 저희 장기요양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장기요양위원회는 뭐 의료계뿐만 아니라 가입자 단체나 노동자 단체 이런 이제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과연 이 이제 안마 서비스가 새로운 당신들이 이제 보험료를 낼 만큼 필요한 서비스인가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서비스 자체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회보험으로 편입될 만큼의 이 안 좋은 재정과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편입하고 싶어 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안마 서비스를 신규 서비스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거에 대한 또 합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 안마 서비스 효과는 뭐 저희도 이제 많이 이제 보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절차나 어떤 표준화된 것들이 좀 더 필요해서 이게 뭐 그러니까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제 여러 차례 이런 포럼이 필요하고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는 우리 안마사 협회에 사실 여러 상황별, 그다음에 이용자별, 표준별 매뉴얼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사실 마련돼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의 1호 교육에서 안마 교육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매뉴얼은 대단히 많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논리인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차별해온 이해 당사자에게 적극적, 상대방이 좀 차별을 당한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차별을 단시간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조치, 뭔가 좀 특혜를 주는 것은 역시도 우리 사회의 합의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 장애인을 위한 이 장기요양보험 제도 말고 다른 정책에서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많이 포함되는 이유가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할 때 그동안에 차별받아왔던 이 시각장애인들의 차별을 단시간에 만회하려면은 결국 그런 특혜를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런 측면들도 우리 좀 시간이 가면서 우리 과장님도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첫 포럼에서 모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제가 봐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시작점이라 생각하고 안마사 협회와 우리 복지부 그리고 우리 많은 우리 안마사들이 좀 이제부터 또 의료인 집단이나 뭐 간호인 집단 여러 집단들과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또 우리 토론장에서 우리 주제 발제자에게 지금 토론이 와 있는 게 있어요. 예, 제일 위에 질문 중에 예. 도입하는데 걸림돌이 뭐고 해결 방안은 예. 무엇이냐라는 예. 의견에 대해서 저희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많이 들었고요. 뭐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요걸 뭐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싶은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뭐 시각장애인의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안마 서비스를 도입하자라는 취지도 있지만은,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장기요양보험을 보험료를 내고 있는 또 사람들이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특히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안마 서비스를 도입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마 서비스에 대한 의료적인 효과 부분은 기존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은 또 약간의 교육과 제 매뉴얼을 만든다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일본 사례만 보더라도 장기요양과 더불어 건강보험에서도 안마를 도입하고 있는 과정을 봤을 때 효과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재정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 안마사를 고용 내지는 투입을 한 재정 대비 이로 인해서 노인들의 기능이 만약에 향상된다라면 의료비를 더욱더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재정 부담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해관계자들, 의협이나 뭐 물리치료사 협회, 작업치료사 협회와 더불어 이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 안마사 내지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잘 설득하는 여하에 따라 충분히 이 제도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12시에 우리 과장님은 자리를 떠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이 마무리 발언, 뭐 우리 발제자의 발언도 좀 있었지만 마무리 발언 해주시고 너무 처음 포럼에서 우리 과장님께 과한 걸 요구해도 안 되고 이제 이게 토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에게 마지막 발언 한번 들어보고 과장님은 이제 이석하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중간에 이석하게 돼서 죄송하긴 한데요. 오늘 토론 잘 들었고, 하여튼 뭐, 근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 장기요양보험제도 내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아서, 예, 저희가 더 드릴 말씀 좀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예, 저희 먼저 이석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 그 과장님은 이석하시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계속 올려주시면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도록 할 텐데 예, 이제 어느 분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의협이나 한협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토론이 사회적 합의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이건 질문은 아니고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이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포럼이 여러 차례 소위 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 정책 부서가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런 것도 올려줬습니다. 이거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 부서의 아까 과장님이 안마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 예, 특별히 다른 뭐 의견이나 토론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서 시간도 12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업이 그 안에 서비스와 요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노동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논리적으로 소위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터치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대신 차기 헌법 개정할 때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나 특히 시각장애인의 아까 적극적 우대 조치가 헌법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이 안마업이 유보 직종으로 진행됨에 있어서 헌법 소원이 걸리지 않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내용이고 이제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다시피 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는 사실상 이분이 더더구나 제가 볼 때 우리 장애인 파트에서 한 번도 근무를 해보시지 않은 분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분인 거 보니까 아직은 소위 안마나 또 시각장애 뭐 이런 특성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령자의 건강증진, 뭐 신체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건데 당연히 발제자 이야기대로 안마는 건강증진이나 신체 회복 뭐 여기에 당연히 효능이 있고 이걸 통해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소위 접근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몇 번의 포럼을 개최하면서 일단 정책 당사자들이 이런 부분에 체감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가 계속 논의 구조를 넓혀 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안마사 협회는 우리 정책부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집단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의사, 간호사, 뭐 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 그리고 당연직으로 아마 보건복지부 뭐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할 텐데 이런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정말 소위 공격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적극적 행위를 통해서라도 뭔가 이들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노력들이 이번 오늘 첫 포럼에서 우리가 내린 어느 정도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포럼이 처음이니만큼 시작이 반이라고 이걸 통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오늘 발제자의 의견들이 소위 반영이 되어서 장기요양법이 개정되는 그날까지 오늘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포럼 전체를 일단 마치도록 하고
안마사협회에서 필요한 공지와 전달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마사협회 정기동 부장에게 다시 넘기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포럼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포럼이 안마 서비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되는데 정책과 입법의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께서도 안마 서비스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포럼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주최해 주신 김민성 보건복지위원장님, 김혜지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께도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완성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포럼이 개최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연대 강윤택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도입에 관한 연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